예,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의 강덕구 최고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셨을 때 예. 당선되시면 한번 나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나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합당 얘기를 많이들 궁금해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강덕구 최고위원님은 합당에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저는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입장을 떠나서요. 합당에 대한 원칙, 예를 들면 민주성, 또 투명성, 그리고 과정의 공개성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 예. 그리고 합당 관련된 당원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당원의 토론 과정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의총이라든지 최고위라든지 이런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 그런 절차적 정당성 포함해서 얘기한 거지 합당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제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최고위원 입장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합당의 대전제가 예.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합당해야 된다. 뭐 예. 이런 명분이 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선거 전에 합당이 의도한 대로 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백낙정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했을 때 그 뒤로 가장 먼저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분이 강덕구 최고위원님이세요. 예.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대한 제안을 하려면 당내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걸 비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전 긴급 최고위를 내일 열겠다. 이렇게 한 10시, 밤 10시 전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대표께서 내일 아침 긴급 최고위 때 말씀을 직접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다가 새벽 첫 기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합당하겠다라는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그거를 최고위원 바로 최고회의 바로 직전에 들으신 거예요? 긴급 최고회의 때 그런 다음에 한 20분 동안에 고독한 결단이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제가 아니 책임은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선출직으로 최고위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체 설명도 없이 합당한다. 그리고 기자회견장 간다. 그리고 한 20분 있다 기자회견장 갔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만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마 예를 들면 그런 합당론이라는 건 아주 비밀을 공개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적어도 최고위만큼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의총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 그리고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저는 적어도 사전에 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배경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이실 때요. 최고위 주요 안건 관련해서는요. 직접 최고위원들한테 전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의견을 듣고 그런
대통령이 절차를 예. 밟으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수석 사무부총장일 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수기 과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고위원들한테 통보라고 얘기하고 통보라고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바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것들이 맞냐라는 거죠. 사실 본인이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파장이 크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할 때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까요? 저는 사전에 적어도 뭐 합당 관련해서 의견이라기보다도 합당한다 이런 전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요청하거나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알았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은 없었다. 이건 분명히 제가 확신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그 채널로 확인을 하신 겁니까? 아니 그 부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아니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 갖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실 분도 아닙니다. 길게 보면 조국혁신당, 길게 보면 소나무당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걸 갖고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보기엔 뭐 없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차 가지고 그러면은 얘기를 하시는데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당과 합당을 미리 지금쯤 해놔야 선언이라도 해놔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후보자 등록도 막 슬슬 시작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비 후보도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봤을 때 급하니까 지금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본다면 그거 외에 뭐 다른 뭐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사심이라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고요. 정청래 대표가 당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의 여러 가지 지방선거 포함해서 현안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선거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은 본인의 판단에 대한 뭐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당은 절차 그리고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생략된 채로 하는 것은 아무리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정당에서는 전 동의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승리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합당을 한다고 해서 서울 경기도 판이 바뀌어지나요? 합당을 해서 한다고 해서 대구 경북 판이 바뀌어진다나요? 합당을 한다고 해서 경남 부산 판이 바뀌어지나요? 저는 이번에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거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60%였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40%였습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합당을 할 때 중도층, 아직까지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투표자들, 유권자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데 그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도 그렇고 저는 논리적으로 좀 미흡하죠. 그리고 명분으로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당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공동대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 떠나서 저는 말한 근거가 상대적으로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모든 것은 당원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원 뜻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당원의 뜻이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당원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당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원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당헌에 그럼요. 예. 어떤 중요한 결정은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그 우리가 합당 관련해서 합당도 적시가 명시가 예, 돼 그럼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합당의 경우에는 충분한 토론을. 예. 그러면은 일단 그 당헌 규정을 놓고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 당헌을 지키지 않은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자, 지금부터 사실은 이런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당 대표로서의 제안이었다. 근데 당 대표가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저는 당원대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한 분명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런 과정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당원에 나와 있는 대로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단순하게 합당의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그렇게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현재 흐름은 좀 약간씩 달라지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묻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님은 일단 절차상의 문제를 가장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당 자체를 거둬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배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알아야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금한 게 강덕구 최고위원님은 합당에 관해서는 나는 아직 확실한 입장은 없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절차상은 문제가 있다. 예, 예. 근데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당 자체에 나는 반대한다. 여기서 멈춰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혹시 당 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정청래 대표 합당 제안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뭐지?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제가 알기에는 우리 그 초선 의원들이 한 30여 분이 예. 합당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침에 사전 최고회의 또 우리 공개 최고회의가 있어갖고 그 내용을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흐름들은 어쨌거나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밝혀지고 수렴되겠지만 현재로는 어느 한쪽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양쪽 입장 속에서 좀 본격적으로 입장들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그 이슈를 다룰 때 약간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합당을 던졌다. 그리고 합당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저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 합당만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면 좋은데 꼭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무슨 선거 지난번에 저도 강덕구 최고위원님 후보로 나오셨을 때 일부러 친청, 친명 막 이런 걸 질문을 제가 안 드렸어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나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니까 무조건 그 말이 옳아. 그리고 반대하는 거는 수박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는 뭐 합당이든 뭐든 뭐 강덕구 최고는 친명이니까 무조건 그게 맞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도식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 이게 왜 안 됩니까?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 아래 하나가 돼가지고 막 나라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아직도 뭐가 남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하는 과정이 생략된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적어도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정당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의견도 있네,
이런 생각도 있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합당? 예를 들면 배경에 이런 거, 길게 보면 이런 거, 짧게 보면 지방선거 목전에도 입장에서 이런 거 그 속에서 당원들이 판단하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판들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대표가 선언적으로 나 통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나름대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진도를 좀 빼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를 그러니까 제안 발표하기 전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본인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했어요. 당연히 만났겠죠. 한두 번인가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제안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두 대표 사이에는 합당에 관해서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큰 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절차도 없이 토론도 없이 이렇게 발표하냐라는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정청래 대표는 예상을 못 했을까요? 정청래 대표는 예상을 했겠죠. 그리고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했었겠죠.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는 나는 합당할 수밖에 없어. 1인 1표제 해야 돼. 이런 게 또 나름대로 본인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혹시 최고위원 되신 뒤로 또는 그 전에 최고위원 되기 전에도 정청래 대표가 좀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 갖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를 같이 했고 그랬는데 비교적 우리 일반 의원들과도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래갖고 다선 의원이고 또 일반 당원들이나 또 의원들한테 아주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들어가서 내가 봤던 정청래 대표의 느낌과 대표 입장에서 최고위원으로서 본 느낌은 차이가 너무 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봤던 이재명 훨씬 더 대표로서 신뢰성 그리고 참 지도자로서의 모습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지도자가 되고 있구나 지도자구나 이런 느낌들이 들고요. 더 신뢰가 가고 더 존경의 마음이 가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게 맞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비공개 최고위원 때 한 말 갖고 특정 커뮤니티에 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대표가 직접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비공개 최고위라는 건 비공개 최고위에서 좀 각자 생각들을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서조차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막는 거잖아요. 이게 맞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됐죠. 다시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만난 것을 상정해서 여쭤봤을 때 그러면 조국 대표는 합당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은 우리로서는 믿질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저는 이제 두 분이 몇 번 정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도 한 정당을 이끌어가는 분이잖아요. 저는 의석수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도 예를 들면 현역 의원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조국 혁신당도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당원 당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이런저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조국 대표, 조국당에서는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조국 대표가 황운하 의원을 혼냈다고 하는데 황운하 의원은 대표를 공동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맨 처음에 합당 얘기 나왔을 때 조국 대표 입에서는 DNA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혜민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가짜 뉴스 만들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죠.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미략이나 타격 소재 같은 단어들은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조국혁신당과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희망의 정치가 아닌 실망의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당내 갈등과 가짜 뉴스를 직접 정돈하고 당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민주당 당내 갈등 이런 표현 썼는데 사실은 당내 갈등이 아니고요. 좀 전에 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과정들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거를 당내 갈등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런 걸 진흙탕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토론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국 대표도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고요. 내부적으로 각 당 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그 토론이 정리되고 그러면서 합당에 대한 마지막 입장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까지 얘기가 돼야지 합당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모습이 나오는 건데 그 과정은 당연히 예를 들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략설은 뭡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당명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최고위원 뭐 이런 저런 부분 얘기들 있잖아요. 예. 공동대표. 이거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한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하는 분이 있으니까요. 김민석 총리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당 대표로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김민석 총리 당 대표 못하게 막으려고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정청래 대표가 그 정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 그 당 대표 로망이라는 표현 썼는데 어쨌거나 좀 김민석 총리가 총리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한 로망이라는 건 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합당 얘기만 하려고 모신 것은 아니니까 합당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그럼 이제 가장 바람직한 해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원에 나와 있는 대로 합당에 관련된 절차를 이제 제대로 밟아야 된다. 예. 그리고 당원에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지만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된 근거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의원분들과 그리고 최고위 지도부와 함께 좀 더 제대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 부산이대희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합당하기 전에 공개 토론을 거친 후에 찬반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공개 토론 당연히 존재돼야죠. 예. 그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예. 공개 토론하면 된다. 저는 공개 토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없다.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다음 지방선거 준비하는 분들 경기도당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수 마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돼 와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합당을 하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보 선출을 할지 뭐 이런 저런 부분 생각하면 좀 답답한 부분이 왔죠. 이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요. 더 예.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게시판이 아주 뜨겁습니다. 역시 제가 걱정했던 대로 이렇게 의견이 갈려요. 근데 의견이 갈릴 때 저는 참 좀 안타까워요. 그래, 토론해보자. 아니면 지금 급한데 뭐 다른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러는데 그냥 왜 그냥 뭐 이렇게 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 당 내에도 그렇게 시끄럽죠. 당내에서는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당내 게시판 같은 거는 어때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의원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냥 토론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토론 속에서 입장들을 얘기를 해서 하나의 그 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입장에 대한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좀 궁금한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수박이 뭡니까?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수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웠고요. 그리고 탄핵을 가장 먼저 외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고발을 3건이나 당하고 그랬던 사람도 수박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수박입니까? 저는 나름대로 청년 시절부터 민주당을 평생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칙을 갖고 살아온 정치인입니다. 근데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 안 하고 적당히 하면 되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소명의식 갖고 나름대로 제 소신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깨진다 그러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 정치하는 사람이 소신 때문에 깨졌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독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하늘에 우러러. 저는 어설픈 신앙이지만 제가 믿는 절대자께 아침마다 나오면서 기도합니다. 그 입장에서 적어도 얘기한 거 이것 때문에 수박으로 몰리는 거는 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발 좀 이제 그 말은 더 안 나왔으면 합니다. 이해찬 총리하고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이해찬 총리님은 전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했을 예. 때 그때 이해찬 총리님이 한창 후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아주 말석에서 전 총리님 선거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지켜보고 먼발치였죠. 말석에서. 근데 그때 그러면 강채고 의원님은 당직자로 계실 때였나요? 아니 그때는 우리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와 지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좀 그 식사를 함께 하고 모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북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한번 가서 뵐라 그랬는데 평통수석 부의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끝난 다음에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갔다 오신 다음에 아이고. 뵙기로 했는데 그렇게 망인이 돼서 예. 돌아오신 거죠. 못 근데 뵈시- 예. 저는 통찰력 그리고 안목, 식견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네. 진짜 대 선배님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멘토였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때 이해찬 총리님의 빈자리가 훨씬 크다라는 느낌.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해찬 총리가 우리 정치에 대한민국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칙 있는 정치, 예. 그리고 꾸준한 공부, 그리고 현안을 바라보는 안목, 이런 부분들이 우리 후배들이 배워야 될 총리께서 물려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 이해찬 총리께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이제 퍼블릭 그렇죠. 마인드였습니까? 그리고 또 삼실을 강조하셨어요. 예, 성실, 진실, 절실. 예.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참 저는 연결식에서 김민석 총리가 울먹이면서 그 얘기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울컥했는데 그냥 편하게 쉬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괜히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일 맡으시게 해가지고 그냥 저기 했다라고 하는데 영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김민석 총리의 추도사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해찬 총리님에 대해서 저한테 준 얘기들이 다 이 조각이 퍼즐로 완성된 느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직접 쓴 글이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한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찬 전 총리님이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애정이 무지 있었죠. 예. 그리고 한때 실망도 했었죠. 그랬죠. 또 안 따라갔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김민석 의원이 다시 정치권에 들어오고 총리가 된 결정적인 또 배경이 이해찬 총리님이셨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대학교과 선배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김민석 총리한테 들은 얘기로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다음에 이해찬 총리님 이 두 어르신이 본인한테는 가장 큰 멘토였고 지주였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을 추모하면서 진실, 성실, 절실 강조하셨던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예. 정치는 오로지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절실해야 된다. 이 문제를 내가 꼭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내가 아주 절실하게 그걸 느끼고 해결하겠다는 걸 저는 삼실이라고 그럽니다. 삼실. 그리고 어떤 사안의 경중을 잘 가리고 어떤 사안의 선후를 잘 가리고 완급을 잘 가려야 된다. 어떤 게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빨리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이 나라 정치를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을 우리가 거목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정말 많은 것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사실은 당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흔들릴 때 우리 당 고문급 중에서 끝까지 이재명 후보를 또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옆에서 지켜준 분이 이해찬 대표님이 거의 유일했을 겁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가장 고마운 그리고 본인 입장에선 가장 큰 멘토였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통 수석 부의장이라는 직이 아니었으면 죄송하지만 베트남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이나 김혜경 여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눈물이요, 좀 진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대통령님이나 사모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그 현직 국무총리라 하더라도 또 근데 전직인데 대통령이 빈소에 찾아가고 연결식까지 참석하고 국장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근데 참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총리님을 보내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통기관장이었고 사회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예. 또 우리가 여당이었으니까. 예. 근데 우리 김민석 총리 그런 인연과 그리고 총리로서 주어진 장례위원장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해찬 총리님 가시는 길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조금 전에 퍼블릭 마인드가 여기에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는 거 저는 그 정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 이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정치적 입장 떠나서 우리 당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역할을 하셨던 이해찬 총리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SNS에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의지는 참 보통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분으로서 지금 이분의 의지가 한 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경기도 도지사 시절도 그렇고요, 우리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요, 주로 소통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그 정치인들은 지도자급들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 소통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항상 핸드폰으로 소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한 확실한 본인의 의지를 나타내신 거죠. 이렇게 하루에 몇 번 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의지를 천명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우리 당의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함께 해야 된다. 정책적 뒷받침 그리고 또 정부적 뒷받침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 포함해서 국토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지만 포함해서 모든 장관들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의지를 천명할 때 반드시 성과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 상황을 무겁게 생각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이 시그널을 무겁게 생각하시라. 이게 저희들의 메시지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보내는 확실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고 의지일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함께 이 문제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요. 그리고 이분이 추진을 할 때 기회비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기회비용을 두려워하고 기회비용 때문에 소극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계곡에 그
불법 건물 건축물 철거 이런 것도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단체장 입장에서는 쉽게 못하죠. 그러나 이재명이라는 도지사는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재명이라는 그야말로 걸출한 정치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분입니다. 기회비용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이건 성공하면 엄청난 거죠. 원래 코스트 베네핏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 희생을 치러서라도 잡기만 한다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뭐 계곡, 코스피 5천 이런 것에 비하면 오히려 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한다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성공할 걸로 믿는데 딱 하나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코스피 5천은 뭐 누가 뭐 될 거라고 예상이나 했습니까? 다 뭐 그것도 택도 없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일단 이게 성공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고 날리는 것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헛소리 안 한다는 것 다들 알았으니까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이것도 잘 저기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만약에 부동산까지 잡으면은 지금 국힘당이나 오세훈이나 오로지 지금 기댈 게 너무나 다 잘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이라도 어떻게 좀 삐끗 잘못돼 가지고 저걸 물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잘 돼버리면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 코스피 5천 얘기했을 때 후보 시절에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얼마나 뭐 헛된 망상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유동자금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거를 우리 주식 쪽으로 좀 포지셔닝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실제로 해서 전 어쨌거나 그 증권 시장이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세금을 통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대한 퍼즐이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신념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지금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정책이 완성되면 역시 이재명이구나라는 저는 물론 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뭐 나경원 포함해서 국힘 쪽 입장이랑은 좀 다를 수 있죠. 당연히 달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이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주거의 대상으로 삶이라는 관점에서 주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분명한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시장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니까 성공할 거고 또 SNS에 계속 저렇게 올리는 것은 국민들 함께 합시다. 이런 신호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또 뜻을 모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늘 소통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댓글들이 오잖아요.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요. 그 댓글을 또 어쩌다가 대댓글 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정책에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고민하고요. 그걸 통해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고요. 그걸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도 주고 예. 이렇게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 정치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효용감들은 훨씬 더 높아졌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정부 부처의 그 업무 보고 포함해서 주요 기관 업무 보고 포함해서 이런 과정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소통을 그리고 경청을 그리고 그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정치에 어떻게 정책에 담아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면 예. 정치인으로 살아남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야말로 전 태물이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강덕구 최고위원님 만나봤습니다.